네, 그러면 세 번째 시간 수업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이오 모니터링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렸다면, 그럼 실제로 바이오 모니터링은 대체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모니터링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까지 하면 이 바이오 모니터링 기반 노출 평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노출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인체 노출 평가를 한다, 바이오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하면 우선 인체 노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연구의 가설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때 노출 평가를 할 때 꼭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우선은 대상 집단이 누구인지죠. 대상 집단은 그냥 임의로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해볼까가 아니라 당연히 뭐 비스페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건데 이 비스페놀이 성인에서는 검출 결과가 엄청 많고 왜 노출되는지도 아는데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받기가 어려워서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별로 데이터가 없더라. 그러면 이제 대상 집단으로 선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대상 집단으로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물질이 진짜 노출될 수 있는 집단인 건가 하는 가능성 같은 거는 좀 더 정확히 확인을 하고 선정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물질도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물질이 있을 테니까 선정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인체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비스페놀 A 같은 경우는 그냥 원물질을 몸속에서 측정을 하면 돼요. 어디에서 측정을 하느냐? 혈액이 아니라 소변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도가 있습니다. 혈액에서 안 나오는 것은 아닌데 좀 기존 연구들을 확인을 해보다 보면 소변 시료를 측정하는 것이 좋은지 혈액 시료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은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스페놀 A 말고 아까 제가 처음에 생체지표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DEHP의 대사체 MEHHP 같은 것이 있어요. 이 DEHP라는 원물질이 대사체가 몸속에 들어가면 10종류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 그 10물질을 다 할 것인가? 그 중에 몇 개만 할 것인가? 몇 개만 고른다면 뭘 고르는 것이 진짜 DEHP 노출을 잘 반영하는가를 알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사전 조사를 해서 연구 대상 물질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이 연구 대상 물질을 선정을 할 때 당연히 요 측정 방법도 고려가 돼야 돼요. 아무리 A라는 화학 물질이 그 원래 원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좋은 생체 지표라고 하더라도 이 A라는 물질을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물질, 그 물질의 측정 방법, 어느 시료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정해져야 하고요. 계획에 맞게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뭐 중요한 노출 시기 같은 것도 사실 뭐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임신 시기에 노출이 되면 태아에게 좀 이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있어요. 귀가 이제 발달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 태아의 발달 단계 중에서도 또 뭐 간이나 같은 심장 같은 장기가 발달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 뭐 다른 감각이 발달하는 시기도 있을 겁니다. 그 시기가 조금씩 주수가 다른데 이제 그 주수에 노출되는 거를 측정을 이제 좀 시기 특이적으로 계획을 할 때도 생깁니다.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인체 노출 평가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혈액이 필요하냐, 뭐 머리카락이 필요하냐. 사실 좋은 거는 이제 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혈액과 소변을 가장 많이 쓰지만 가능하면 이제 비침습적으로 주사 바늘을 넣지 않거나 좀 사람들을 덜 귀찮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만약에 머리카락이나 이렇게 손톱 같은 데서 측정이 충분히 가능하고 좋은 물질이라면 굳이 피를 뽑을 필요가 없겠죠. 인체 치료는 어떤 게 필요한지 결정하고 어떻게 수집할지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인체시료 샘플링, 그리고 설문,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그 방법 자체가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때는 이제 연구 내용에 대한 검토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을 할 때 모집이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없게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까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사실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없어서 이제 법적 보호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적법하게 보호자를 만나서 아이가 동의를 얻는 과정까지 문제는 없는가? 뭐 강요될 소지라던가 이제 억지로 그냥 참여하게 하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가 같은 것도 보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연구소 아니면 회사, 학교 이런 곳에서 교수가 어떤 연구를 한다고 할 때 그 직접적인 학생들, 제자들을 대상으로 뭐 연구를 참여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권력 차에 의한 강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 윤리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충족이 되는지를 검토를 받습니다. 그 승인이 되고 나면 이제 원래 계획했던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집단 물질 측정 방법별로 이렇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좀 종합적으로 이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기는 해야 돼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봤어요. 다른 노출 평가와 관련한 과제에서 노출 경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노출 농도는 대체 어디서 측정을 해야 되는가? 네, 공기, 물, 토양, 음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외에도 제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노출 빈도 계속되느냐 아니면 조금씩 이제 주기적으로 되느냐 간헐적으로는 주기를 갖지 않고 이제 조금씩 가끔씩 되느냐 무작위는 저희가 주기를 전혀 알 수 없고 노출되는 빈도 같은 것도 알 수 없지만 간혹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감 같은 것이 있어야겠죠. 계속 노출이 되는 물질은 사실 그게 확실만 하다면 딱 한 번의 샘플링만으로도 저희가 노출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런 경우는 한 번만 샘플링을 해서는 다른 노출을 놓칠 수가 있겠죠. 해서 여러 번 샘플링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럼 기간도 빈도와 비슷하게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수집하는 시료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횟수나. 그다음 인구는 중요한 노출 시기라던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고요. 이동 매체는 이제 이물질이 대체 어디에서 노출되는지 저희가 유해성 확인 단계에서 아는 정보가 있죠. 이제 거기서 측정을 해야겠구나 하더라도 이물질이 만약에 공기랑 물을 통해서 둘 다 오염되어 있는데 공기 중 측정 결과는 되게 많더라. 그러면 나는 공기 중 측정 결과는 원래 걸 활용하고 물에서만 측정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체 모니터링이니까 이걸 전부 고려해서 몸에 들어오는 걸 이제 정리를 하면 되니 지금은 뭘 측정할 건가는 보지 않고 뭘 통해서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알아야겠죠.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고려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과 이제 계획 수립 이런 걸 할 때 좀 더 고려해야 할 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집단 선정에서는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전수조사예요. 전국민 대상조사. 하지만 이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죠. 모든 연구를. 그래서 보통은 이런 확률 표본조사를 합니다. 확률 표본조사는 그냥 제일 이제 가능한 방법이고 좀 대표성이 있다라고 알려진 방법인데 전수조사에 모 집단이 있으면 그 모 집단을 이제 표본화해서 만드는 거죠. 서울에 50%가 살고 나머지 지역에 50%가 산다면 표본을 뽑을 때도 1000명 중에 반은 서울에서 뽑고 나머지 반을 전체 지역에서 뽑는 거죠. 나이대 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 국민 대상 데이터가 성인이 50%고 나머지가 뭐 50%였다. 그중에 영유아는 10%였다. 이런 그 연령대 구분이 있겠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표본을 뽑을 때도 영유아는 10%, 나머지는 40%, 나머지 성인은 50%가 되도록 표본을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통은 성별, 나이, 뭐 지역 정도를 고려해서 표본을 만들고요. 그거를 확률적으로 이제 추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성이 있는 좋은 방법인데 모든 연구가 이제 엄청 큰 규모로 전국을 대표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이렇게 일화적, 비확률적 조사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인체 시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혈액 채취를 위해서 병원에 오는 사람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 표본의 선정 과정에서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주로 병원에 오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살거나 하는 문제들이 분명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반 인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이런 식의 비확률적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로 이제 편의상, 비용 등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 목표로 하는 것은 최대한 이 모집단을 모방하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표본을 잘 뽑아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계획은 측정 대상 물질을 선정할 때는 제가 아까 노출 가능성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그랬고 몸속에 들어와서 어떤 물질로 대사되는지도 알고 대사 물질 중에서는 그럼 뭘 측정한 것인지도 이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체 노출 평가라는 것은 사실 바이오 모니터링은 인체 시료만 모으면 되지만 그 환경 시료 같은 것도 같이 이제 샘플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런 장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인체 시료를 측정할 때도 요 측정 시기도 봐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겨울에 실내 공기 오염 같은 것들은 겨울에 실내에서 매우 심해진다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환기를 안 하니까. 환기 여부에 따라서 이제 실내 공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황사 같은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실내 공기 샘플링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사람에게 가서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체 시료 노출을 수집을 한다 그래도 똑같이 그 노출 시기를 고려를 해서 측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료 수집이나 분석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류성이 있는 그런 물질들 아니면 지속적으로 맨날 노출되는 물질 이런 거는 반복 채취가 필요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몇 번을 채취할 것인가 요즘은 몇 번을 채취해야 노출을 아주 잘 반영하는가를 계산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쪽에서. 그리고 어떤 매체를 픽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어떤 기기에서 분석할 수 있는가도 이제 미리 계획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료 수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뭐 혈액 시료도 받고 소변 시료도 받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도 물론 저희가 연구 윤리에도 문제가 없고 이제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적법하게 이제 잘 수집이 되어야겠지만 그 과정은 좀 생략을 하고 시료 수집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시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저장해서 기기 분석까지 가져갈 것인가도 계획을 할 때 꼭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뭐 병원에서 수집을 하고 보통 이제 학교 연구실이나 다른 연구소로 맡겨서 생체 지표 측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료가 이제 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물질은 이제 상온에서도 안정한데 어떤 물질은 쉽게 분해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물질은 바로 얼리지 않으면 또 쉽게 분해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그다음에 그 물질이 담긴 매질별로 고려를 해서 시료해서 수집을 했을 때 섞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느냐 냉동 보관을 해야 하느냐. 냉동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20이냐 그 이상이냐 마이너스 80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분석까지 가져가도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이오 모니터링 기반 노출 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시료에 대해서 좀 더 특성을 알아보면 이제 이런 게 다 계획 수립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라 생각하시고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1차적으로 혈액 시료가 있겠죠. 이 혈액은 몸속에서 네, 영양분,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 내에서 노출량을 측정을 하는데 그 노출량 자체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기관으로 서큘레이션 되는 혈액이기 때문에 축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혈중 농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단지 혈액에서 조금 나온다고 해서 기관 내에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혈액에서 많이 있으면 이 사람이 많이 노출됐구나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특정 요소와 결합해서 혈액 내에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는 네, 이렇게 보정을 해서 저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카드뮴, 납 뭐 이런 것들처럼 적혈구 아니면 혈장 단백질에 결합하에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측정을 하면 카드뮴을 측정을 했다? 그럼 분명히 적혈구 농도에 따라서 이제 좀 적혈구가 원래 많은 사람은 카드뮴이 많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카드뮴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혈중의 적혈구 농도가 좀 적은 사람은 결합을 덜 했기 때문에 단순히 적게 측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측정된 농도 자체가 아니라 측정된 농도 나누기 적혈구 수, 이제 혈액에서 따로 측정을 해야겠죠. 적혈구 수로 나누어줘서 실제 전체 들어온 양을 만들어줍니다. 그걸 보정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적혈구나 이제 혈장 단백질 농도로 보정을 해서 보면 되고요. 이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들, 아까 그 HBM4U 동영상에서 DDT, 다이옥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물에는 녹지 않고 지질 성분에만 녹고 있어요. 그래서 혈중 아니면 뭐 모유 같은 것도 그런데 이제 지질 농도가 많은 사람은 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 많이 검출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조건 전체 그 몸에 많다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시 혈중 지질 농도를 구해서 그 값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들은 혈중 농도를 측정했다 하더라도 적혈구 한 개의 세포당 카드뮴 얼마, 여기는 지질 1g당 팝스 얼마 이런 식으로 농도 보정을 한 값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물질의 특이적인 그 지식이 있어야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냥 무작정 측정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고려가 필요한 물질들이 존재하고요. 또 물질 특성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혈청, 어떤 물질은 혈장, 또는 어떤 물질은 전혈에서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미리 알아둬야지 나중에 전혈을 다시 혈청으로 만들고 혈청을 다시 혈장으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 혈액을 받았을 때 혈청으로 갈 거냐, 혈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전혈로 그대로 보관할 거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결정을 해둬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전혈은 일단 홀 블러드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병원 가서 피 뽑으면 나오는 붉은색의 혈액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중금속 같은 경우는 주로 전혈 수집을 해요. 전혈에서 직접 측정을 해야 되고 적혈구를 없애버리면 저희가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혈 자체를 얼려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가라앉혀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혈액을 받아서 놔두면 이제 무게에 의해서 적혈구들이 가라앉아요. 그걸 제거하고 나머지가 이 플라즈마, 혈장입니다. 좀 더 이제 많은 단백질류, 알 수 없는 많은 단백질류들이 들어있죠. 네, 저희가 측정을 할 때 중금속 말고는 혈액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바로 이 시럼입니다. 시럼, 혈청은 특정 화학물질을 가지고 그 전혈에 들어있는 적혈구와 뭐 약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단백질류 이런 것들을 그 전부 클럽화 시켜요. 그래서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튜브에 혈액을 뽑을 때 이제 어떤 그 화학물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가라앉게 적혈구를 포함해서 그러면 위에 남는 게 이제 세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정해둬야 한다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혈액은 이제 주사기로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이 뽑을 수도 없습니다. 10ml 정도 한 번 주사기로 이제 혈액을 뽑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시럼을 만들어 보면 한 뭐 많으면 5까지는 나오고 어떤 경우는 3ml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안에서 꼭 필요한 화학물질을 분석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병원 가서 이제 뭐 체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튜브에다가 주사바늘 꽂고 알코올솜으로 소독해서 이렇게 하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침습을 해야 되고 여러 튜브를 뽑는 것은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변시료인데요. 소변시료는 앞서의 혈액시료보다는 훨씬 더 받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양도 아주 많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많이 이제 선호되는 인체 시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은 몸을 서큘레이션 하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지만 소변은 사실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많은 노폐물의 배출 경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소변에서 측정하는 것이 사람의 노출을 잘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당연히 노출량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원래는 신장에서 이제 여과를 시키다가 필요한 부분은 좀 이렇게 다시 재흡수를 하죠. 그러고 다시 내보내고 또 재흡수하고 내보내고 하는 과정을 상당히 많이 거치는데 이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재흡수 과정이 매우 줄어들어서 소변 중에 뭐 영양 성분도 마찬가지고 화학물질까지도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어버립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사람에게 많이 흡수된 것은 아니죠. 흡수돼서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여과를 잘못해서 그냥 내보내 버리는 건데 실수로 저희가 이 사람은 정말 많이 노출이 됐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여과 기능 같은 걸 좀 고려를 해서 노출량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체내에 축적된 게 많을수록 많이 나올 거지만 이 농축이라는 것은 소변의 농축 정도를 뜻합니다. 그 아까 적혈구나 지질 보정 예와 마찬가지인데요. 네, 저희가 만약에 10시에 소변을 보고 12시에 또 소변을 봤어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러면 굉장히 그 소변의 농도가 묽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이 소변은 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유해 화학 물질의 양은 아주 적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밤 10시에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가고 아침 뭐 7시에 일어나서 다시 소변을 봤어요. 텀이 굉장히 길죠. 그러면 이 아침에 본 소변은 상당히 많이 농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측정한 화학물질은 아까 앞에 2시간 텀 두고 받았던 소변보다는 훨씬 더 화학물질이 많이 측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변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측정을 하면 그냥 얼마 나왔구나가 아니라 이 소변의 농축 정도를 파악을 해서 그걸로 다시 이제 물기 보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신장 여과 기능도 꼭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농축 정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변 시료 수집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제 단기간에 배출되는 화학물질. 어떤 경우는 이제 먹고 나서 5분 뒤에 소변을 봤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소변 본 시점 같은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고 단 한 번만 시료 수집을 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노출 수준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딱 먹고 나서 5분 뒤에 소변을 받았더니 엄청나게 많이 노출됐다. 이것이 이 사람의 전체 노출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죠. 10시간 뒤에 측정을 해보면 거의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 소변과 이때 소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두 개 이상을 봐야만이 이제 평균적인 노출을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래에 보시는 건 실제 사례인데 여기가 지금 0에서 70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ppb로 이제 단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스페놀 A, 비스페놀 S, 비스페놀 F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을 측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일주일 동안 소변을 모두 받았어요. 화장실 갈 때마다 모두 소변 수집을 해라라고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료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보라색이 네, 비스페놀 F라고 나오네요. 네, 비스페놀 F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어떤 시점 이후에는 이제 600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하죠. 또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또 내려갔는데 또 올라가고 한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료만 저희가 측정한다고 해서 물론 알 수도 없지만 이때인지 이렇게 높게 나오는 우연의 그 스팟 샘플을 한다고 해서 이게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낮게 나오는 이 시점에 소변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노출 수준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며칠간 소변을 다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정도를 택하는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죠. 네, 어쨌든 많으면 많을수록 대표성은 높아집니다. 연구 환경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1회 수집으로 측정을 하곤 합니다. 스팟 샘플링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제 좀 텀을 많이 두고 소변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아침 첫 소변, 아까 말했듯이 밤에 자기 전에 하고 나서는 보통 뭐 못해도 6, 7시간 정도는 텀이 생기기 때문에 텀을 많이 두고 가능한 한 많은 노출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침 첫 소변을 한 번만 수집해야 한다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2번, 3번 받는 것이고 많이 받을수록 좋고 24시간 소변을 모두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농축의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이 농축된 거는 그만큼 나눠서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 지표로는 이렇게 크레아티닌, 비중, 그다음에 삼투질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합니다. 요 비중과 삼투질은 그냥 말 그대로 소변의 그 밀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여서 물리적인 의미도 좀 많이 있고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최근에 와서 많이 쓴 거고 그 이전에 많이 쓴 것은 요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은 여전히 아직도 많이 쓰고는 있고 문제가 많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워낙 기존 자료들이 이걸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조금씩 빠져나가서 소변에서 나타나는 이제 근육의 분해 산물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게 일정한 속도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나눠주면 소변의 물기를 보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이걸 사용할 때 문제점은 성인은 뭐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성인 중에서도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절대값을 비교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크레아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변의 농축 정도랑 조금 무관하게 화학물질의 노출 농도가 낮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크레아틴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 값으로 나눠주면 좀 많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에게서도 사실 소변의 물기 보정이 필요한데 아기들은 또 근육량이 상당히 적어서 이 크레아틴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아주 많이 노출된 것처럼 이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보정 지표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희석 정도를 꼭 보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소변 시료 수집할 땐 이렇게 소변컵에 받아와라 라고 시키죠. 소변 검사 해보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걸 다시 이렇게 잘 라벨링을 해서 여러 튜브에 나누어 담습니다. 분석에 필요한 양만큼. 그래서 뭐 1번 튜브는 이제 검사 기관에 보내서 크레아틴도 측정하고 비중도 측정하고 아니면 소변 중에 건강 영향 지표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하고요. 또 2번 튜브는 이쪽으로 보내서 비스페놀 측정하고 3번 튜브는 또 다른 쪽으로 보내서 뭐 프탈레이트를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분주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3차시까지로 준비했던 내용이 여기까지로 끝이 났어요. 바이오 모니터링 기반 연구를 계획할 때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혈액, 소변 시료를 대표적으로 수집을 많이 하는데 이 둘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4차시에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